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현우입니다. 저는 올해 42,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그런 중년 남성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12년 전 저는 제 아내 윤혜진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로 세련된 감각과 뛰어난 언어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도 한 문학 강연에서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강연이 끝난 후 다가와 제게 말을 걸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사랑은 생각보다 빨리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큰 다툼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항상 자랑스러워했고, 그녀도 저에게 큰 불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요즘은 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회사 스트레스나 팀원과의 친목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예정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녀에겐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고 없이 돌아가면 가끔 일상 밖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은하면서도 진한 향, 제가 알지 못하는 남자의 향이었습니다. 거실엔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고 2개의 잔이 반쯤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맞았고 친구가 들렀다며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속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며칠 뒤 출장 중이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 아내 요즘 어떤 남자와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처음엔 장난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정장을 차려입고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외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여의도의 한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그녀는 어떤 남자와 만났고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철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이 관계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리고 저는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고 엘리베이터로 함께 걸어가던 그들의 뒷모습이 계속해서 눈앞에 맴돌았습니다. 분노는 거대한 파도처럼 가슴을 덮쳤고 동시에 이성은 그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내와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제게 잼을 발라준 식빵을 건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식빵을 받아들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무리하지 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에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다음 시즌 출간 일정이 빡빡하거든. 나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녀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연기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래전 대학 시절 동문 중 현재 언론사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기자로서 사회면을 담당하고 있었고 사람들에 대한 정보 수집에 능했습니다. 저는 이도준이라는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알고 있지. 나름 유명하지. 문예평론가로 시작해서 지금은 방송 출연도 종종 하고. 그런데 너랑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사실 좀 안 좋은 얘기도 있어. 여자 문제 꽤 복잡하더라고. 예전에 한 출판사 편집자랑도 스캔들 있었어. 그 일도 조용히 넘어갔지만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계획된 접근일 수 있다. 그리고 혜진은 그 덫에 걸려든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휴대폰에 몰래 복제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정보를 모두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앱이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이제 감정에 휘둘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퇴근 후엔 전화 통화도 줄었고 늘 피곤하다는 말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말입니다. 이도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SNS 활동, 강의 일정, 자주 가는 카페와 도서관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선이 겹칠 때마다 스크린샷과 녹음 파일로 남겼습니다. 확실한 증거 그리고 무너뜨릴 계획. 이제 복수는 감정이 아닌 전략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복수란 뜨거운 감정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차갑고 정확한 이성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아내가 다니는 출판사였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규모가 크고 직원들 간의 관계도 비교적 수평적이었지만 그녀의 직책상 이미지와 신뢰가 무척 중요했습니다. 저는 익명의 메일 계정을 새로 만들어 그녀의 회사 인사팀에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귀사의 윤혜진 편집자가 외부 남성과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지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 관계는 업무 시간 외에도 이어졌으며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메일을 대표이사에게도 보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는 일부러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만 심어주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테니까요. 며칠 후 아내는 조금 초조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웃지 않았고 식사 중에도 자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 있어?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좀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 누가 내가 외부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얽혀 있다면서 인사팀에 제보를 했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황당하잖아. 저는 놀란 얼굴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헐, 진짜? 세상에 미친 사람들 많네. 누가 그런 헛소문을. 그녀는 말없이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억지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 밤 저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이도준이었습니다. 그는 한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 중이었고 언론에도 자주 얼굴을 비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익명의 메일을 그의 대학 학과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귀하의 소속 강사 이도준 씨가 외부 출판사 편집자와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강의 시간 외에도 비윤리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논문 내용에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인용한 흔적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첨부 파일엔 제가 준비한 조작된 문서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첨부했습니다. 물론 사진은 도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SNS 정보와 그녀의 핸드폰 로그에서 확보한 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합성한 것입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대학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린다는 공지가 올라왔고
이도준은 강의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언론에는 조용히, 그러나 대학 내에는 은근히 그의 이름이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내도 회사 내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하던 후배들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팀장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한숨을 쉬며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더 다정한 말투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요즘 너무 지치는 것 같아.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래?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나 저는 여행이 아니라 그 남자와의 마지막 기회를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혜진이 볼 수 있게 책상 위에 메모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혼자 있으니까 들러줘요. 오빠. 그리고 그녀가 보는 앞에서 핸드폰을 켜두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녀는 그 메모를 보자마자 당황한 얼굴로 뒤를 돌아봤고, 저는 모른 척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된 CCTV를 통해 그녀와 그 남자의 마지막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밤 7시 30분. 집 안은 조용했고, 저는 복도 끝에 위치한 작은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계획한 대로라면 이도준은 곧 이 집에 도착할 터였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7시 38분. 문이 열렸고 그는 망설임 없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주저함 하나 없이 신발을 벗고 익숙하게 거실을 둘러보며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아내 윤혜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씨, 여긴 왜?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혼자 있다고 해서 오늘 이야기 나눈다고 하지 않았어? 그녀는 당황한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소파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마주 앉아 어색하게 대화를 나눴고 눈에 띄게 긴장한 분위기가 거실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준비했던 또 하나의 장치를 발동시켰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핸드폰에 동시에 도착할 이메일. 발신자는 익명 계정이었고 제목은 동일했습니다. 윤혜진, 이도준건 관련 자료 첨부. 그 안에는 두 사람이 함께한 사진과 위치 기록, 메시지 일부가 담긴 압축 파일이 있었고, 수신자 목록엔 출판사 인사팀과 도서업계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오픈이 누군가의 손끝에서 일어난다면 그들의 모든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동시에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거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밌는 메일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얼어붙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피하며 말을 잇지 못했고, 윤혜진은 입술을 떨며 제게 다가오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현호야, 그게 오해라고 말하겠지. 그럼 나 이 오해 아주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 도주는 눈치를 보며 황급히 신발을 챙겨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의도는 죄송합니다. 그는 끝내 뒷말을 잇지 못한 채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듯 집을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윤혜진 단 둘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고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정말 후회해. 난 그 사람 사랑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잠시 흔들린 거였어.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우리 예전처럼. 다시는 안 그럴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조차 이제는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계획은 성공했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느껴지던 감정은 쾌감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떠나 작은 방의 문을 닫았습니다. 복수가 끝났는데도 마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마치 두 사람이 아닌 두 유령이 살아가는 공간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치를 보며 저녁을 준비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숟가락만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모든 걸 정리하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진하여 프로젝트에서 빠졌고 SNS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한때 활발하던 그녀의 온라인 활동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조용히 나서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그녀는 매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엔 애원과 후회의 감정이 담겨 있었고 어느 날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나 정말 잘못한 거 알아.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 나 자신이 너무 싫고 널 이렇게 만든 내가 미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줄 순 없을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회를 줘서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너를 믿을 수 있을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른 눈동자만이 그녀의 죄책감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도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정리를 짓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현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 얼굴을 뵙고 정중히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도심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흐린 평일 오후, 그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생각이 비슷해서 마음이 갔습니다. 그게 어디까지였는지, 언제부터 선을 넘었는지, 이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잘못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왜 너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외로워 보였어요. 당신이 바쁘고 그녀가 외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저는 그 공백을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마음 한 구석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외로움. 나 역시 알았던 감정이었기에 더욱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앞으로 당신과 어떤 접점도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감정은 아직도 어딘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증오일까, 용서일까, 혹은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일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저와 말을 섞지 않았지만 종종 식탁 위에 메모를 남기곤 했습니다. 아침에 미역국 끓여뒀어요. 냉장고에 과일 있어요. 그런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문장들 속에서 그녀의 미안함과 조심스러움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복수 이후 남은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느새 제게 익숙해졌습니다. 주말이 되어 저는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습니다. 주방에는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 모습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현우야, 나 잠깐 얘기 좀 해도 돼?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말없이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혼하자. 나 혼자서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겠어. 계속 이 집에 있는 것도 내 얼굴을 보는 것도 내가 너무 죄인 같아. 너한텐 너무 미안하고 나 자신이 너무 싫어서.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라면.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구청에 들렀습니다. 이혼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고 조정일을 예약했습니다. 직원의 무표정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이 모든 일이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단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함께 저녁을 먹고 드라마를 보던 사이였는데 이제 우리는 서류 한 장으로 남남이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은 조용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없이 도로를 바라보았죠. 라디오에서는 이별을 노래하는 발라드가 흘러나왔고 우리는 그 멜로디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혜진은 짐을 꾸렸습니다. 몇 벌의 옷과 화장품, 책 몇 권만 들고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웠어.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디 잘 살아. 문이 닫히고 나자 집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들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혼자입니다. 배신당한 남편도 복수에 타오르던 남자도 아닌 단지 박현호라는 한 사람으로. 그녀가 떠난 후 집은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낯설었고 어색했습니다. 집 안에 울려 퍼지던 발걸음 소리, 아침마다 울리던 알람 소리, 주방에서 나는 조리도구의 부딪힘들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정막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제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 상처, 증오, 복수. 그 모든 감정의 끝에 남은 것은 허무였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과의 12년을 복수라는 칼로 잘라낸 뒤 내게 남은 건 단지 무거운 침묵과 정리되지 않은 감정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회사를 쉬었습니다. 병가를 내고 집 근처를 걷고 오래 미뤄뒀던 책들을 펼쳐보았습니다. 소설도 시집도 아무렇게나 꺼내든 책의 글귀들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는다. 때로는 드러냄으로써 진실해진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혜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끝내 자신의 외로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그녀의 그런 신호를 진심으로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무관심했던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나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정리해 두었던 서랍 안에서 결혼식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앨범을 조심스럽게 펼치며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고 웃음도 진심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혜진도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지만 그 시절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고 몇 년째 연락을 끊고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잘 지냈냐? 그의 첫마디는 무심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했어. 그리고 모든 걸 정리했어. 그는 말없이 제 말을 들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내가 다시 살아야지. 넌 그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 걸어야겠다고. 복수도 끝났고 슬픔도 충분히 겪었으니 이제는 나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고 회사에도 복귀했습니다. 팀원들은 조심스레 저를 대했지만 저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일했습니다. 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겉으로라도 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메일을 정리하고 회의에 들어가 아이디어를 내고 점심시간엔 예전처럼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저 자신을 되돌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집에 돌아와 조용한 집안을 천천히 걷습니다. 전에는 함께하던 저녁 시간이었지만 이젠 혼자만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실 책장에 꽂혀 있던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 혜진이 선물해줬던 시집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손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말 중에서 당신 이름을 가장 좋아해. 그 문장을 보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거짓은 아니었다는 걸, 그때만큼은 진짜였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마음이 시간과 외로움 속에서 닳고 깎여져 나간 것이겠지요. 사랑은 늘 그렇게 사라지는 건지도 모릅니다. 격렬하게 불타오르다 잿더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식어가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래전부터 미뤄왔던 정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사진, 함께 다녀온 여행의 기념품, 손글씨 편지들.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며 추억이라는 이름의 조각들을 천천히 꺼내 놓았습니다. 버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박스에 고이 넣어 장롱 안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낼 일은 없을지 몰라도 그 시간들은 분명 제 인생의 일부였기에.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보다 앞으로 누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샀고 사무실 책상에 두었습니다. 싱그러운 초록잎은 마치 나에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주말이면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근처 공원에서 책을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바람을 쐬어야만 할 것 같아서 나간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둔치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으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수와 분노의 그림자가 조금씩 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고요한 평온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한강변을 걷고 있었는데 문득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였습니다. 혜진.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그냥 돌아서야 할지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젠 도망칠 이유도 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현호야. 그녀가 먼저 제 존재를 알아봤습니다. 놀라움보다는 어딘가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 응. 너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럭저럭. 나 지금은 출판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해. 이젠 정해진 출근길도 없고 정해진 시간도 없어서 가끔은 이렇게 나오기도 해.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묵묵히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살짝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 잘못했어. 그 말 다시 하고 싶었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앞에서 말해야 할 것 같았어.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아.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녀는 놀란 듯 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웃지도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졌어. 나도 너도. 아마 우리 둘 다 서로에게 너무 오래 기대고만 있었던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리고 너무 늦게 그걸 알았어.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적대적이지도 않은 거리. 어쩌면 그게 지금 우리가 설 수 있는 최선의 자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럼 잘 지내. 진심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그녀는 천천히 뒷모습을 돌렸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제야 조금씩 나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혜진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제 삶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저 또한 그녀의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은 그 한강 벤치에서의 마지막 인사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다가왔고 아침 저녁으로는 후텁지근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삶은 언제나처럼 느리지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복수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복수를 끝낸 뒤 저는 비로소 제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익숙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도서관에 가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느끼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조용하고 단정한 삶이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작은 동네 전시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선배가 사진전을 연다고 해서 얼굴도 볼 겸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여성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감상하고 있었고 표정에는 고요한 집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진 좋아하시나 봐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네, 이런 순간을 담는 감성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짧은 인사를 나눴고 전시가 끝날 무렵 자연스럽게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작지만
자기만의 북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녀가 일하는 북카페를 찾았습니다. 작은 공간엔 책 냄새와 커피향이 섞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햇살이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랑이 이번엔 서로를 망가뜨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고 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복수는 끝났습니다. 모든 미련도 후회도. 이제 저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신을 당한 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수일까요? 용서일까요? 아니면 다시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를 선택하실 건가요? 당신의 선택이 어떤 것이든 그 끝엔 결국 당신 자신이 남는다는 사실을 저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전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와 복수의 기록이 아닙니다. 사랑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되는지를 되묻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박현호는 배신이라는 깊은 상처 앞에서 무너지기보다는 복수라는 수단을 통해 다시 자신을 회복해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외도의 상처를 겪고 누군가는 그 분노에 휘둘려 파괴적인 길을 걷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현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고통을 이성으로 다스렸고 결국엔 상대가 아닌 자신을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야기 초반에 그는 상처 입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는 더 이상 누구의 남편도 아닌 박현호 그 자신으로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감정은 정리되었으며 삶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그 안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영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존엄과 자존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상처를 마주했을 때 그 상처를 통해 다시 성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복수는 끝이지만 새로운 삶은 그 끝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기대하셨나요? 뜨거운 참회, 시원한 복수 아니면 조용한 이별? 이제 마무리하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그 한강변에서 혜진을 마주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겠지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